네, 이제 3장 내용을 이어서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는요, 경영학의 이론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발전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고전학파도 나오고요, 인간 행동학파, 그 다음에 계량 경영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적합적 접근 방법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론의 통합에서 여기는 좀 빠졌는데, 예, 이론의 통합하기 전에 이제 시스템 이론이 나올 겁니다. 자, 경영학의 어떤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 해서 그 지금의 현대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각 인물들의 특징과 인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도 나오고 인간행동학파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각각 영역별로 나뉠 때 그 인물들의 그죠? 다 구분해서 잘 외워두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경영학의 이론 중에 경영학이란 먼저 한번 정의도 내리고 가겠습니다. 자, 앞서 2장에서 그죠? 경영학은 과학이고 과학 중에 경험과학이고 경험과학 중에 사회과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에 속하며 결국 그 중에서 경영의 현상, 조직의 현상에 관한 이론, 원칙,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랬습니다. 경영의 현상, 조직의 현상에 관한 이론 했습니까? 결국은 경영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나오게 하는 부분이죠. 예. 투자 대비 그죠? 뭔가 아웃풋이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네,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자, 그렇게 경영학이 이제 관리적인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방금 이론과 원칙과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론은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관찰 가능한 사실 또는 사건 간의 관계성을 설명해주는 원칙이나 여러 가지 원칙의 집합이다 했는데, 자, 사건 간의 관계성을 설명해주는 원칙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경영학을 배운 방법에 귀납법, 그죠? 그 다음에 연역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가설을, 이론을 내세우고,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그죠? 다시 이론을, 그 맞다는 걸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입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이면서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어디에든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자, 사회과학이니까요. 그 다음에 법칙은 한 현상 내에서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때 변하지 않고 일정한 행태로 나타나는 원칙의 조합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통계체를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어떤 상황,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뭐 상황 변수 들어가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다른 집단을 가거나 그 가설이 어떤 상황일 때 바뀌면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법칙이 대단되지 않겠죠. 그 하나의 어떤 그 법칙이라고 하면 누가 다시 뭐 통계체를 해도 그 법칙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때 변하지 않고 일정한 행태로 다시 나와줘야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결국은 경영학은 앞서 말했지만 과학이 되려면 객관성이 있고 그죠? 네, 응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응용성 부분에서 얘기했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실천 학문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학 이론의 발전입니다. 고전학파, 인간행동학파, 그 다음에 계량 경영 이론,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 앞서 그죠? 여기 했죠. 시스템 접근이 나오고 상황 접근, 상황적 합적 접근. 여기서 상황적 상황을 고려해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학의 오프닝이네요. 이론의 발전을 보면 이 피라밋이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인간이 만들었는데요. 자, 이 피라밋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그리고 조직을 잘 관리해서 이 피라밋이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됐을까요? 결국은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이 피라밋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부터 우리는 경영을 꼭 말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문서화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조직 구조 안에서 경영은 잘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전부터. 자, 산업혁명 시대에 그 와트의 어떤 뭡니까?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이 전기기관이 나옴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공장이. 근데 이제 농경사에서 산업사에 넘어가는 그 찰나에 이 공장이 들어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농사도 물론 이제 요즘 농사도 최첨단으로 뭐 이렇게 짓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관리 경영이 많이 이제 활용되었겠죠. 네, 그렇게 보면 예전부터 경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개념은 성서시대 이래 수천 년 전에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고 17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주로 정부나 군대나 그렇죠? 조직이 잘 움직이려면 잘 경영을 해야 되니까 가톨릭과 같은 종교기관의 경영 이념이 실천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경영 이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조직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 방법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경영 이론, 자 한번 볼게요. 자, 고전적 경영 이론에서 자 이렇게 과학적 관리 이론과 고전적 조직 이론, 과학적 관리 이론, 고전적 조직 이론, 이래서 조직 단위로 쪼개고 여기는 그렇죠, 조직 단위는 아니고 여기는 관리입니다. 자, 이 단위 이 두 개가 서로 주장하는 학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한 경영 이론이다. 이렇습니다. 고전적 경영 이론은요. 자,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한 일환으로 발달한 경영 이론이 고전적 경영 이론입니다. 이 고전 조직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를 들어가 보면 보세요. 자, 자급과 자급자의 관리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이랬는데 이때 나와 주장했던 학파들을 보면 인물들을 보면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대표적인 인물이죠. 포워드 시스템, 헬리포드 자동차 대체적으로 그죠? 자동차를 T형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 길브레서 부부, 그 다음에 칸트, 칸트, 그 다음에 에머슨, 에디슨입니다. 에머슨 등이 여기에 과학적 관리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냐. 자, 이런 인물들 잘 설정해서. 자, 테일러가 나올 텐데요. 자, 테일러 이 사람의 인물인데요. 작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는 주먹구구식의 방식과 표류 관리에 의한 노동의 비효율적인 이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 없이, 그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결국 업무 생산성은 떨어진다.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쉬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 또 이렇게 적당하게 밥 먹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물건 하나를 만드는 그 동작의 시간, 이런 부분을 이 테일러는 다 시간을 주식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품이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때, 지금 치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딱 만들어내는데 한 대가 오늘 그죠?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딱 나와 있으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라인이 돌아가고 몇 시간 지나면 몇 대가 지금 완성되겠다, 완성품이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동력에 있어서 이 테일러는 차별성을 주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나오겠지만 뒤에 월급을 일을 많이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보다 더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보다 밑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월급을 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늘상 하는 대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런 걸 그 점을 이제 이용한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과학적 관리 이론들을 체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과학적 이론을 테일러는 노동의 효율성, 테일러는 노동의 효율성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뭡니까? 어떻게든 투자 대비 그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 이론, 자신의 직무에 설정된 표준 생산량을 달성하거나 초과하여 달성하는 작업자에게, 그죠? 임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작업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불한다. 말 그대로 성과급을 이야기합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일러가 먼저 주장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적 과학인데요. 고전학파의 과학 관리는 테일러, 내용 계속 이었습니다. 과학 관리는 테일러, 방금은 이제 테일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테일러의 시스템 생성 배경을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테일러의 시스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 이론이 뭐냐 하면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자본가에는 높은 이윤을, 자, 이게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이제 다 주는 건 아니죠. 방금 말한 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성과급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자본가에게 높은 이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죠? 자, 그 목표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적 방법에서 작업하는 시간 연구, 그죠? 동작 연구를 통해서 소요 작업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해서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작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지 몰랐겠죠. 근데 이 테일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문서화시켰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표준화시켰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그 분담을 딱 시켜가지고 그죠? 딱 그 사람이 하게끔 해서 동선을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도록 그죠? 동선을 딱 이렇게 줄여서 빨리 완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겠죠. 이렇게 줄 서서. 그래서 작업 소요별로, 작업 요소별로 표준화된 작업을 과업이라 한다. 그래서 표준화된 작업을 그래서 어떤 것을 표준화시켰다. 표준화. 시스템의 기본이 뭡니까? 단순한 표준화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테일러는 그래서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서 과업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누가 딱 그 위치에 업무를 딱 맡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벌써 딱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그의 관리 이론을 과업 관리라고도 한다. 과업의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된 작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위치에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 관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과업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업 관리 원칙에 보면 과업관리 목표를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 원리에 둔다. 높은 임금, 낮은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앞때 아무튼 돈을 많이 준다 했다. 노무비도 돈인데,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이 뭡니까? 노무비로 낮은 노무비면 노무비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는 월급을 좀 적게 드리면서 맞죠? 월급을 적게 나가고 또 이제 종업원들에게는 높은 임금을 받아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 사업장, 그죠? 사장, CEO도 만족하고 또 종업원도 만족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태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월급을 아예 깎아버리니까 또 깎아버리고 내쫓아버리겠죠. 성과 이 표가 다 나오니까 몇 개를 만들었는지 그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테일러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임금, 낮은 노동비의 원리를 두고 테일러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공장 관리에 다음 같은 과업 관리 4가지 원칙,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그 과업 관리 안에 들어간 4가지 원칙. 첫 번째, 1일 최고 과업 결정. 그러니까 1일 최고 과업을 하나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조건, 표준화시킨다 했죠. 표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고임금 지불 얼마를 주겠다.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손실 부담 이런 걸 또 부담시켜야 참 부담스럽네, 그죠? 일부러 잘 하려고 했지만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관리를 좀 더 과업을 좀 표준화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원리를 써서 관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4대 근본 원리가 또 있는데요. 과학적 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은 4대 관리의 원리를 제시했다. 낡은 주먹구구식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의 과학적 실현을 했다. 맞죠? 조금만의 과학적 선발, 훈련, 교육 이런 것도 다 좀 더 체계화시켰다. 그 다음 모든 작업이 과학의 원리로 일치할 수 있도록 경영자와 작업자 간의 긴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하고 작업자가 실제 이 갭이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때부터 이제 화합과 소통이라는 게 필요했겠네요. 그죠? 무조건 경영자가 지시한 대로 근로자가 따라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혀가고 또 라인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작업자와 경영자 간의 균등한 작업 및 책임을 분배해서 그죠? 서로가 오해를 사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의 과업 실시 제도인데요. 과업 실시 기구로서 주 기구와 보조 기구로 나눴습니다. 자, 과업 업무죠. 업무 표준화된 과업을 누가 주로 할 건지 누가 보좌를 할 건지 이 기구를 나눠가지고요. 자, 주기구는 계획 수립 부분, 직능석 직장 제도, 작업 지시 카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보조는 뭐냐면 차별적 성과금 제도. 그래서 작업 순서 제도, 기억식 기호 제도, 표준 원가 제도 등을 보조 기구로 뒀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되는데. 계획 부분, 생산 과정의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요 업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들한테 중요하겠죠. 직능식, 직장과 노동자의 책임 분할을 명확히 하는 데 서로가 나중에 책임 회피해서 발언을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작업 방법을 카드를 통해 지시하는 데 목적이다. 작업 지시 카드를 아예 만들어서 누구나 그 자리에 배치되면 쉽게 업무를 표준화된 대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인물이 과학적 관리의 두 번째 인물이 헨리 포드. 자,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자, 포드는 포디즘이라는 또 자기의 또 하나의 또 경영 이념을 말했는데요. 자, 포디즘은 또 다른 좀 다릅니다. 과학적 관리하고 좀 다르죠. 과학적 관리의 그 테일러가 말하는 거 좀 다르죠. 저가격 고임금. 고임금은 똑같았죠. 저가격. 가격을 낮추겠다. 원가 자체를 제품의 단가 자체 판매에서 판매 원가를 낮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격으로 고임금을 올리는 돈은 또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럼 적은 금액으로 많이 대량 생산해서 팔아야 되겠죠. 그럼 대량 생산에 헨리 포드는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저가격의 고임금을 직원들한테 주고자 하니까 그죠? 가격은 낮은데 단가가 세지 못할 거니까 그죠? 단가가 세다는 거는 보통 가격이 높을 때 단가가 세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에 비례해서 많이 남기는데 순이익을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많이 팔아야만 오히려 그죠? 직원들한테 고임금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디즘에 달성하는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포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는 어떻게 보면 앞에 테일러는 좀 과학적 관리론에서 좀 상당히 업무의 생산성에 초점을 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어떤 그런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방만큼 가져가는 건 있었지만 그쪽도 그 사장님도 좋은 종업원도 좋았지만 근데 이 포드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기업을 사회 공중에 대한 봉사의 기관으로 보았답니다. 자, 기업을 사회 공중에 대한 봉사의 기관. 한마디로 너무 이제 이렇게 테일러보다는 좀 더 기업 자체를 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활용해서 이게 부를 그죠? 또 뭔가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봉사기관으로 본 겁니다. 이 봉사나 기업을 사회 공중에 대한 봉사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때부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법인인데,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실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포드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이득을 봐야 된다. 이윤을 추구 목적으로 하는 경영은 부정하지만 봉사의 결과로서 획득된 이유는 오히려 경영의 존재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이윤 동기보다 봉사 동기로 가야 된다. 지금의 현 시대를 딱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걸 헨리 포드가 이 시대에 1863년도에서 물론 막 태어나서 나가면 한 이 중간 사이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업의 목적을 이윤 동기가 아니라 봉사 동기로 생각했다는 것은 좀 더 마인드가 폭이 넓고 크게 본 거죠. 만인이 비싼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만인이 저렴한 자동차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T형 자동차를 도전한 거거든요. 자, 투자자와 근로자로부터 경영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근로자로부터 경영을 해방시키는 한마디로 경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투자받았으면 당연히 그 투자가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CEO 입장에서 운영자 입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해방하고 싶었겠죠. 근로자부터. 그래서 자기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외부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운영 방식보다 스스로 자금을 잘 관리고 투자해서 굴려서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래서 이탈, 그러니까 물론 저원가로 제품을 만든다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또 월급을 적게 줘서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 기술자를 양성해서 그 분야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일을 잘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업체 컨설팅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직원을 뽑는데 너무 직원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업사원 직원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좀 이렇게 신중하게 뽑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낌상. 그래서 내가 사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을 뽑는데 이번에 한 20명 뽑았다고 하시던데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은 들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좀 애시당초 뽑을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고급 인력을 뽑으면 오히려 회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모집 광고 내면 줄을 서는데 몇백 명이에요. 그냥 대충 해서 꼭 사실 여기 면허없이 와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한 1, 2년 하다 다 다른 데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 별로 없이 뽑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솔직하게 저런 말을 CEO가 저 경영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냥 그 회사의 분위기, 조직 문화에 너무 찌들려서 오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나한테 그냥 직설적인 어떤 말을 했나 싶기도 해요. 그 말을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해 들었다면 솔직하게
정이 가겠습니까? 애사심이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죠. 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많은 직원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또 많이 나간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많이 나간다. 그런 회사가 잘 되는 회사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 회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회사를 머물고 싶고 있고 싶고 또 같이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잘 되죠. 이 회사가 언제 나를 구조조정 대상에 나를 자를지 모르겠다. 회사가 조금 삐끗하면 선수 나갈 맹간을 받는다 이래 보세요. 같이 일을 하면 나겠습니까? 네. 일하면서도 저녁에 아마 딴 생각할 거야. 내가 이 회사를 나오면 내가 자격증 하나 따야 되지 않겠는가? 딴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이 헨리 포드는 이걸 안 거죠.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이탈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손실이니까 그 숙련공을 내보내지 않고 숙련공을 잡아줄 수 있는 강한 뭡니까? 성과급을 제도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거죠. 자, 헨리 포드의 시스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실시한 경영 합리화 방식인데요. 자동차의 대량 생산, T형 자동차, 그죠?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립식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때 많이 강조한 게 3S, 그죠?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입니다.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자, 헨리 포드가 중요했던 3S, 그죠? 3S 바로 뭐라고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머릿속에 외우고 나중에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적 관리의 학파인데요. 누구냐면 이 부부입니다. 길브레스 부부라고. 자, 이 부부가 뭘 했냐면, 자, 앞서 그 테일러가 시간적인 연구, 동작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벤치마킹해서 이 길브레스 부부가 벽돌 쌓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고, 벽돌공의 작은 위치와 벽돌 쌓기에 필요한 표준적인 재료 기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벽돌공을 쌓는데 벽돌공이 이제 벽돌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죠? 또 동작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도 동작을 줄여주면 피로가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가 공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칸트입니다. 칸트. 자, 칸트는 뭐냐면 칸트의 일화를 보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오후에 산책하는 시간이 딱 이게 정해져. 오후 2시, 4시, 4시 딱 정해져가지고 그 시간에 딱 산책을 가거나 어떤 일을 딱 그거 맡으면 그걸 딱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칸트가 나와서 그 시간에 딱 돌면 지금 몇 시쯤 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칸트가 자기 관리하라만큼 철저했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기법을 개발했다. 칸트 차트인데요. 자, 작업자의 일정 계획, 작업 실적을 작업 전체 개인 작업별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과업 상여금 제도, 임금 제도를 최소 수준 이하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작업자에게는 사전에 정한 고정임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을 달성한 작업자에게는 고정임금 상여금을 더하여 지불했다. 자, 한마디로 깎지는 않았네요. 자, 앞서 그 테일러는 기존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이상을 하면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월급을 깎았는데 이 칸트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서 최소 이하의 생산량을 달성하는 작업자에게는 사전에 정한 고정임금을 지불했다. 그 고정임금이니까 이미 몇 개면 몇 개 이하면 몇 개 정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아니면 그냥 평준화시켜서 잡아놓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하면 인센티브 주고 그보다 좀 적게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지는 알 길은 없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 했나요? 하여튼 표시를 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칸트가 한 건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하면 되죠. 자, 하여튼 본인이 작업량을 표시한 거고. 자, 과학적 관리 에머슨의 공헌입니다. 자, 에머슨이 뭐라 했냐? 자, 조직에서 라인과 스태프. 자, 라인은 핵심이 좀 되게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 라인 스태프 역할을 잘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라인과 스태프의 어떤 책임의 어떤 소재를 다르게 해서 업무를 지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 라인과 스태프 주장. 그래서 조직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라인이고, 스태프는 일반적으로 라인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니까 책임 소재를 덜 하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인물이, 자, 이번엔 내용이 바뀝니다. 앞서 과학적 관리 이론이었지만 이번엔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조직 이론의 인물들은 대표적인 게 엠리 페이얼, 그 다음에 린더 어위, 그 다음에 맥스 웨버, 체스터 바나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앞서는 전체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현대 조직 이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엠리 페이얼이, 자, 한번 볼까요? 관리 어떤 걸 했냐면, 페이얼은 관리 이론을 페이얼리즘 또 이렇게 하나 또 주장했네요. 기업의 활동을 6가지 본질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 활동, 산업 활동, 재무 활동, 보전 활동, 회계 활동, 관리 활동. 자, 관리 활동 보면 지금도 우리가 다 활용 경영학에서 적용돼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다 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이 1800 그죠? 이 몇 년도에 이 암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1900년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내용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암리 페이온이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을 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였다는 데에서는 가히 칭송받을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우리가 경영학에 재무도 있고 회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전에 내려와서 지금의 경영학의 학과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한 인물이네요. 자, 페이온의 관리 원칙 14가지인가 그럴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분업. 자, 분업을 해야 된다. 앞서 우리가 분업을 강조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 그죠? 북부론에서 있었죠. 전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문화 정도가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는다. 분업을 해서 그 일을 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 하면 전문화는 안 되겠죠. 전문화는 안 되고 그냥 전체적인 다 할 수는 있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 단순 반복적이고 이렇게 딱 표준화 시켜놓으면 그 분야는 완전 전문화 되겠죠. 자, 권한을 줍니다. 경영자는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은 명령할 권리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그러나 권한은 책임을 수반한다.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책임이 따릅니다. 규율을 둔다. 종업원은 조직을 지배하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율이 형성되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가져오며 조직의 규칙에 관하여 경영자, 관리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규율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의 판단 근거가 된다. 가능하겠죠. 회사에 근무하는데 몇 시까지 출근하시오, 몇 시까지 퇴근하시오, 자녀가면 돈이 얼마입니다. 여러 가지 또 무단 결석하면 어떻게 된다, 징계 먹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규율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얼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명령 통일이다. 개별 종업원은 한 사람의 상위로부터 명령을 서 위에 부장이 2명, 과장이 몇 명 되면 이쪽 과장 저쪽 과장 여러 과장이 지시를 내리다 보면 나중에 내 거 빨리 안 해주나, 왜 김 대리는 왜 이걸 안 해주나, 왜 이 부장 것만 해주고 왜 내 걸 안 해주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통일돼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이고요. 그래서 명령에 대한 일원화라는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휘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조직의 작업자 집단은 하나의 계획을 이용하는 한 사람의 경영자에게 지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동일 인물에 대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지휘가 바로 리더십이죠. 조직 전체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오늘 회사에 회식이 있는데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전체 목표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직 생활하고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본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의 현 상황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회식을 해도 빠지는 직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요. 그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보상. 종업원과 조직 간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공정성 이론이죠. 공정하지 않으면 이를 또 퇴원을 합니다. 권한의 집중. 가능한 한 집권이 조직의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죠? 계층의 연쇄. 최고경제, 사회경제 계층별로 권한의 연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맞죠? 질서. 인적